안녕하세요. 시대에듀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3회 영주용 귀화용 실전 모의고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인 씨와 수잔 씨가 괄호 학교에 안 온 것 같다. 자, 괄호에 들어갈 시간 부사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금방, 먼저, 아직, 일찍인데요. 자, 여기서는 보면 학교에 안 온 것 같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학교에 안 왔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의 아직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어떤 일이나 상태가 끝나지 않고 과거에서 계속되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뒤에는 보통 아직 안 했다 또는 아직 못했다 이렇게 안이나 못에 부정 표현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학교에 안 온 것 같다, 안 왔다 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아직 학교에 안 온 것 같다 이렇게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방은 조금 전 또는 조금 후의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금방 밥을 먹었는데도 뭐 배가 고프다 이렇게 사용하고요. 먼저는 시간이나 차례가 앞인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기 이름을 말해야 한다. 뭐 전화를 걸 때는 먼저 자기 이름을 말해야 한다.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찍은 늦지 않고 이르게 아침 일찍 뭐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학교에 안 온 것 같다. 안 때문에 아직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3년 전에 사고로 남편을 잃었다. 자, 사고는 사고인데 어떤 사고로 남편을 잃었어요? 사고를 설명하는 형용사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답답하다, 어색하다, 시끄럽다, 안타깝다. 우리가 뉴스 같은 걸 들어보면요, 사고를 표현할 때 안타깝다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4번의 안타까운 사고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는데요. 이 안타깝다는 뜻대로 되지 않거나 보기에 딱하여 뭐 가슴이 아프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어요. 이런 사고들을 이야기할 때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무슨 사고로 안타깝게 뭐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사망했다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안타깝다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편을 잃었다 이 말은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죠. 남편이 죽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사고로 슬픈 사고로 남편이 죽었다, 남편을 잃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안타깝다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주택보다 아파트를 1번 독립한다, 2번 분가한다, 3번 선호한다, 4번 전담한다. 자, 주택과 아파트를 비교해서 아파트를 더 좋아한다의 의미이므로 답은 3번의 선호하다가 정답입니다. 선호한다. 왜? 주택과 아파트를 비교해서 아파트를 더 좋아하다. 자, 어떤 것을 비교해서 둘 중에 하나를 더 좋아해요? 이걸 선호하다라고 합니다. 선호한다 하면 더 좋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독립하다는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따로 혼자 바로 서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독립한다 하면 부모님하고 함께 살다가 따로 나와서 이제 따로 집을 구하고 생활을 해요. 그럴 때 독립한다 사용하고요. 자, 분가하다 같은 경우는 결혼해서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같은 집에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부모님은 그대로 사시고 남편과 아내가 따로 집을 구해서 집을 나누어서 살아요. 그럴 때 분가하다를 사용합니다. 자, 전담하다는 어떤 일을 혼자 다 맡아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하지 않고
어떤 업무에 있어서 그 업무를 내가 혼자 다 맡아서 해요. 그럴 때 전담하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에 선호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4번.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의사소통에 명사이가 있다. 자, 의사소통에 고충, 이익, 이해, 적응이 있다. 어떤 걸까요? 앞에 보시면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한국어 실력, 한국어 능력, 한국어로 말하고 읽고 쓰고 대화를 해요. 자,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부족하면 의사소통, 말하고 듣고 쓰고 읽는 것에 어때요? 어려움이 있겠죠. 의사소통을 잘 못해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의 고충이 되겠습니다. 고충은 어려움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아직 잘 못해서 대화를 하고 하는 데에 어떻다? 어려움이 있다. 고충이 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인터넷이 왜 이렇게 느릴까요? 지하에 있다. 와이파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인터넷이 느려요. 왜 그럴까요? 자, 이유를 물어봤어요. 이유를 물어봤는데, 자, 지하, 땅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땅 아래쪽에 있다는 거죠. 지하에 있다. 와이파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추측을 하는 거죠. 추측. 자, 그래서 지하에 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해서 이유의 원인이나 이유의 표현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있어야, 2번 있어도, 3번 있는 데다가 4번 있어서 그런지. 자, 이 네 가지 중에 이유 표현은 4번이 되겠죠. 아서서 그런지인데요. 자, 아서서 그런지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유를 말하는데 명확하게 말하기 어려운 이유를 추측해서 말할 때 사용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이유를 추측해서 말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이 느려요. 왜 그럴까? 지하에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의미로 있어서 그런지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야 어야는 필수 조건을 말해요. 필수 조건. 자,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여권이 필요해요. 여권이 있어야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 필수 조건. 아도 어도는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이 관계가 없다. 그럴 때 사용하죠. 그래서 비가 와도 소풍을 갈 거예요. 이런 표현들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는데다가는 앞에 어떤 것에다가 뒤에 비슷한 또 다른 동작이나 상태가 더해짐을 나타내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를 말할 때 사용하죠. 이 집에는 주차장이 있는 데다가 근처에 공원도 있어서 살기가 좋다. 그러면 두 가지가 좋아요. 좋은 것 두 가지. 또는 나쁜 것 두 가지. 두 가지를 말할 때 는데다가를 쓰죠. 근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느릴까요? 이유를 물어봤고 지하에 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4번에 있어서 그런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지금 밥 먹으러 갈래요? 아니요. 이 일을 끝내다 갑시다. 자, 내용을 보면요. 자, 지금 밥 먹으러 갈래요?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아니요. 자, 지금 아니에요. 이 일을 끝내요. 그리고 그 후에 밥을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간 순서의 표현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려면은 앞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뒤에 무엇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사용하죠. 그래서 비자를 연장하려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야 해요. 이런 거. 자, 끝낸 다음에 이게 시간 순서를 나타내죠. 그래서 동사, 은, 다음에 하면
앞에 동사를 하고 그 다음 동사를 해요. 시간 순서를 나타내니까 답은 끝낸 다음에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은 다음에는 동사 은 후에 하고 같은 표현이고요. 또는 시간 순서에 고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끝낸 다음에 갑시다. 이 일을 끝낸 후에 갑시다. 이 일을 끝내고 갑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의 끝내고에서는 이유를 말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자, 끝내가지고 이것도 이유나 원인을 말할 때 사용하고요. 또 어떤 일의 방법을 말할 때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시간 순서를 나타내는 끝낸 다음에가 되겠습니다. 7번, 포도를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집에 오다가 맛있다, 많이 샀어요. 자, 포도를 많이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많이 산 이유를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집에 오다가 자, 집에 오면서 봤는데 맛있게 보였어요. 그래서 많이 샀어요.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3번에 맛있어 보여서가 정답이 됩니다. 보이다는 형용사에 사용하는데요. 형용사에 보이다 이렇게 사용하면요. 어떤 것을 보고 눈으로 보고 추측할 때 보이다, 보이다, 보이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집에 오다가 눈으로 보고 맛있을 것 같아요. 추측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유에 어서를 쓴 거죠. 어서를 썼어요. 어서를 써서 보이다, 맛있어, 보여서 이렇게 이유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의 맛있어 보여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안젤라 씨는 매일 운동을 하세요? 네, 늦게 자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집 앞 공원을 달려요. 자, 안젤라 씨는 늦게 자요? 하지만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집 앞 공원을 달려요. 이런 의미죠. 보통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기가 쉬워요. 그런데 늦게 자더라도 늦게 자지만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해요. 그런 얘기니까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이 관계가 없다. 이런 표현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일을 하기에 어려운 앞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는 어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번에 자도가 되겠습니다. 자도 또는 자더라도, 예, 자더라도 이런 표현도 함께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의 자도가 되겠습니다. 자, 9번은 문장 뒤에 이어지는 알맞은 표현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작년에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1번 나갈 것이다. 2번 나간 적이 있다. 3번 나가기 때문이다. 4번 나가고 싶어 한다. 자, 작년에 라고 했어요. 작년에. 그러면 이건 과거죠, 과거. 나는 작년에 한국어 대회에 나갈 것이다. 미래니까 미래 계획이니까 안 되겠죠. 안 되고. 자, 2번 나간 적이 있다. 이거는 과거 경험을 이야기해요. 적이 있다는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 말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는 작년에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나간 적이 있다. 나가기 때문이다는 이유를 말하는데 자, 현재죠, 현재.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요. 나가고 싶어 한다는 희망을 말하니까 앞으로 나가고 싶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4번도 안 되겠죠.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묻는 문제이네요. 자,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는 여기에 나온 동사의 적이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동사의 해, 봤어요, 봤다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작년에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나간 적이 있다.
말하기 대회에 나가 봤다.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10번. 꼼꼼한 사람이라도 서두르면 실수해 간다. 실수할 수 없다. 실수하는 법이다. 실수하기로 했다. 자, 꼼꼼한 사람이라도에서 아무리 꼼꼼해도 서두르다. 빨리 하면 실수를 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의미의 문장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뭐는 게 당연하다. 뭐뭐는 게 자연스럽다. 의 의미로 사용하는 3번의 실수하는 법이다. 이 문장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에 는 법이다, 뭐 은 법이다 이렇게 사용하면요. 앞에 상태나 행동이 당연하거나 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꼼꼼한 사람이라도 서두르면 실수하는 법이다. 또는 비슷한 표현으로 실수하기 마련이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실수하기 마련이다. 또는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의 의미로 실수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표현도 쓸 수는 있겠습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는 것이 당연하다의 문법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의 실수하는 법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11번에서 12번은 제시한 문장을 한 문장으로 알맞게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자, 11번 동생은 매일 열심히 운동하다. 건강이 좋아지다. 자, 두 문장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동생이 매일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건강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문장을 연결하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원인이나 이유 표현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자, 1, 2, 3, 4번 중에 원인, 이유 표현은 2번에 더니가 있고요. 3번에 느라고가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동생은 매일 열심히 운동하더니 그래서 건강이 좋아졌다. 이게 정답이고요. 그러면 선생님 3번 느라고도 이유 표현인데 왜 안 되죠? 질문을 하신다면 자, 동생은 매일 열심히 운동을 하느라고 건강이 좋아졌다. 느라고는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데요. 뒤에 부정적인 결과를 보통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건강이 좋아졌다 했으니까 부정적인 결과가 아니죠.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나느라고 숙제를 못했어요.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어떤 일을 했어요. 그 시간에 해야 되는 다른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지 못했어요. 또는 부정적인 결과가 생겼어요.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때 느라고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제 더니가 원인 이유인데요. 주어가 내가가 되면 안 돼요. 더니는 이유를 말할 때. 그래서 동생은 매일 열심히 운동하더니 건강이 좋아졌다.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고요. 만약에 제가 라고 주어가 된다면 제가 매일 열심히 운동을 내가인 경우에는 어떠니 했더니를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운동했더니 건강이 좋아졌어요 해서 주어가 1인칭일 때는 더니를 쓰면 안 되고 어떠니 했더니를 써야 된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2번. 이번에는 세 문장이 제시가 되었네요. 아들이 게임을 계속하다, 중독되다, 못하게 하다. 자, 아들이 게임을 계속해요. 그러면 중독이 돼요. 그쵸? 그러니까 못하게 하세요. 뭐 이렇게 말해야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4번이 되겠네요. 4번. 아들이 게임을 계속하면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중독이 될 수 있어요. 중독이 될 수 있으니까 못하게 해야 한다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14번은 다음 괄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13번 볼게요. 최근 중고 육아용품이나 중고 가구들이 인터넷을 통해 활발하게 거래되면서 중고 도서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중고 도서를 사고 팔 수 있는 사이트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읽은 책을 팔 수도 있고 원하는 책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책이 너무 낡았거나 책에 메모가 많이 되어 있으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고 팔기 어렵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괄호 사람들은 책을 볼 때 깨끗하게 봐야 한다. 자, 어떤 사람들을 고르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서점에서 새 책을 사고 싶은. 2번, 책을 저렴하게 구입한 적이 있는. 3번, 중고도서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고 싶은. 4번, 책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팔 생각이 있는. 자, 13번에 보면요. 위에서부터 내용을 볼게요. 자, 책은 중고하면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한 물건을 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사용했어요. 이미 사용한 육아용품. 육아용품은 아기를 키울 때 필요한 아기와 관련이 있는 어떤 물건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육아용품이나 중고 가구 등 다른 사람이 사용한 적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활발하게 거래되면서 자, 거래되다는 뭐냐면 사고 팔다 그 말이에요. 인터넷에서 중고 육아용품이나 중고 가구들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중고 도서, 다른 사람이 사용한 도서는 책을 말합니다. 책.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책을 사서 읽었어요. 공부했어요. 그런 책. 중고 도서에 대한 수요. 수요는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고 싶은 사람. 수요하면 필요한 사람 또는 그걸 사고 싶은 사람. 이걸 수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사고 싶은 사람, 사고 싶은 욕구 또는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중고도서를 사고 팔 수 있는 사이트, 이건 인터넷에 있는 홈페이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이트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읽은 책을 중고도서죠. 읽은 책 가면 사서 읽고 다시 팔고 싶어요. 중고도서. 읽은 책을 팔 수도 있고 원하는 책을 저렴한 가격에 저렴하다, 싸다. 중고도서는 실제 책보다 가격이 쌉니다. 새 책보다 싸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자, 여기가 중요해요. 책이 너무 낡았거나 책에 메모가 많이 되어 있으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고 팔기가 어렵다. 자, 책이 낡았어요. 낡다 이것은 오래되어서 뭔가 오래되어서 안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그런 거죠. 낡다. 오래되었거나 또는 책에 메모를 했어요. 여러 가지 많이 써놓았어요. 그런 책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고 팔기가 어렵다. 사고 팔 수가 없다. 힘들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했어요. 자, 이유를 말할 때 그러므로를 써요. 자, 사고 팔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사람들은 책을 볼 때 깨끗하게 봐야 한다. 어떤 사람들? 책을 사서 읽고 그걸 다시 팔고 싶은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책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책을 볼 때 깨끗하게 봐야 한다. 낡다, 오래되었거나 또는 책에 메모 여러 가지 써놓았어요. 그러면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 싶은 사람들은 책을 깨끗하게 봐야 한다. 책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팔 생각 또는 팔 계획이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깨끗하게 봐야 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외국인들이 한국에 살다 보면 문화 차이나 의사소통의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다. 보통 이럴 때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휴식을 취하는 것보다 조금 더 스트레스를 풀어보는 것이 좋다. 취미 활동을 하거나 야외 활동이나 동호회 활동을 하면 스트레스를 더 잘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자, 1번 쉬운 방법으로, 2번 열심히 일하면서, 3번 적극적인 방법으로, 4번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자,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한국에 살다 보면 한국에서 살고 계속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문화 차이나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자, 문화가 달라요. 문화 차이. 그리고 한국어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아서 의사소통을 할 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다. 처음에 한국에 와서 살 때는 스트레스가 많죠. 자, 보통 이럴 때, 어떨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다는 없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스트레스가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다고 한다. 휴식을 취하다는 쉬다예요, 쉬다. 그러니까 뭐예요? 쉰다고 한다. 그런 얘기죠. 휴식을 취한다, 쉬다. 자, 그렇지만이 나왔어요. 외국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쉰다고 해요. 하지만, 휴식을 취하는 것보다 비교하고 있어요. 조금 더 스트레스를 풀어보는 것이 좋다. 조금 더 어떻게? 이거 정답이 뒤에 나와 있어요. 뒤에 있는 문장을 보면 자, 취미 활동을 하거나 야외 활동이나 동호회 활동을 하면 스트레스를 더 잘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말했거든요. 자, 가만히 쉬는 대신에 가만히 쉬는 것보다 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요. 자, 쉬는 것보다 뭐가 더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 취미 활동, 야외 활동, 동호회 활동. 자, 취미 활동,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해요. 야외 활동,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거예요. 동호회 활동은 취미가 같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어떤 그 취미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취미 활동, 야외 활동, 동호회 활동은 어떤 방법이에요? 3번이죠. 적극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취미 활동이나 또는 야외 활동이나 동호회 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가만히 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열심히 어떤 것을 하는 거죠. 근데 열심히 일하는 건 아니에요. 일하는 건 아니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3번 정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15, 16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15번은 이 글의 제목을 고르는 문제고요. 16번은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이나 문장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의 학교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며 일반 고등학교와 대안학교로 이루어진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다. 또한 학교 교육 이외에 검정고시를 통해 초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자격을 얻기도 한다. 한국의 대학은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이 있다. 대학의 입시 유형에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이 있으며 특별한 전형도 있어서 기억 등 특별한 조건을 가진 학생도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한국은 높은 교육열 때문에 대학 진학률이 7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이다. 이러한 높은 교육열 때문에 부작용도 있지만 높은 교육열 덕분에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자, 15번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대학 입시 방법, 2번 한국의 교육제도, 3번 검정고시 신청 자격, 4번 교육열의 장점과 단점. 이 글 전체에 대한 제목을 골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 골라야 되는 문제예요. 자, 처음에 보시면 이제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에서 6, 3, 3, 4년의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4년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의무가 뭐냐면요. 마땅히 해야 할 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의무라고 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나이면 초등학교에 꼭 보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중학교에도 보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부모에게 자녀를 교육시켜야 합니다 하고 의무로 지정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의무교육이 있고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에서 9년 동안 의무교육을 꼭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는 꼭 학교에 보내야 하는 의무교육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고등학교에 거의 7, 8%, 99% 이상 고등학교에 다 진학을 합니다. 자, 저 고등학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요. 일반 고등학교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 대안학교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이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다 말했거든요. 무상하면 수업료를 내지 않아요.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국가에서 지원해줘서 무료로 교육을 받아요. 무상교육이다 말하고 있네요. 이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또한 한국 학교 교육 이외에 학교 교육 제외하고 다른 뭐가 있냐면 검정고시라는 게 있어요. 검정고시를 통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자격을 얻기도 한다. 자,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아요. 중학교에 다니지 않아요.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아요. 그런 학생들이 혼자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를 봐서 합격을 하면 초등학교 졸업 자격, 중학교 졸업 자격,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허락해 줍니다. 이런 시험을 검정고시라고 합니다. 자, 한국의 대학은 이제 대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대학은 전문대학이 있고 그리고 4년제 대학이 있어요. 자, 전문대학 하면 2년 동안 다니는 학교, 3년 동안 다니는 학교가 있습니다. 어떤 학과냐에 따라서 2년짜리 전문대학도 있고요. 3년 동안 공부하는 코스도 있습니다. 자, 대학의 입시 유형은 대학에 갈 때 입학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입학 시험. 입학 시험을 보는 입학 시험의 어떤 종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입시 유형은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이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학 시험으로 할 수 있는 게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설명이 안 나오는데 수시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고등학교 성적을 가지고 대학에 입학하는 거고요. 정시 모집 같은 경우는 여러분 수학능력 시험 있죠. 그 수능 성적을 가지고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고요. 자, 특별한 전형도 있다. 특별 전형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 전형. 특별 전형은 특별한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조건을 가진 학생도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자, 특별 전형, 특별한 조건을 가진 학생, 이거에 대한 예가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이건 16번에서 보겠습니다. 자, 한국은 높은 교육열 때문에 대학 진학률이 70%,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10명 중에 7명이 대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 진학률이 1위로 높다고 해요. 자, 이러한 높은 교육열 때문에 부작용,
어떤 결과도 있어요. 하지만 높은 교육열 덕분에 고마운 이유죠.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인재를 길러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글을 보면 한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의 어떤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5번의 윗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2번의 한국의 교육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16번 윗글의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일반 고등학교 학생, 2번 교육열이 높은 부모의 자녀, 3번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 자녀, 4번 수시나 정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 자, 여기는 특별한 전형이 있다. 특별한 전형도 있어서 이건 예를 든 거죠. 뭐의 예? 특별한 조건을 가진 학생들의 예를 들고 있어요. 자, 특별한 조건을 가진 학생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몇 번일까요? 3번이죠.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 자녀 등 특별한 조건을 가진 학생도 특별 전형으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1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한국의 직장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기억,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9시간 정도 일한다. 니은,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주 5일제를 적용하고 있다. 디귿, 회식은 회사 직원들끼리 회사 근처에서 일하는 모임이다. 리을, 저녁을 먹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것을 시간외 근무라고 한다. 자, 한국의 직장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니까 맞는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여기까지 맞죠? 근데 9시간 정도 일한다 아니고, 자,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 정도 일합니다. 중간에 1시간 정도 점심시간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주 5일제를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이라고 말했으니까 맞습니다. 보통 한국의 회사는 직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근무해요. 그걸 주 5일 근무제 또는 주 5일제라고 하죠. 그래서 맞고요. 물론 뭐 주말에 일하는 회사도 있고 또 어떤 사업장 같은 경우는 뭐 주말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은 주 5일제를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니은이 맞고요. 자, 디귿 회식은 회사 직원들끼리 회사 근처에서 일하는 모임이다. 틀렸죠. 회식하면 회사 직원들끼리 같이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고 친목을 도모하는 이런 모임을 말하죠. 그래서 디귿 틀렸고 자, 리을 저녁을 먹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것을 시간 외 근무라고 한다. 맞죠? 그리고 또 이 시간 외 근무를 밤에 일하는 경우에는 야근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네요. 3번. 1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한국의 교통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최근에는 시내버스의 도착 시간을 미리 알 수 있다. 니은. 고속철도는 한국에서 가장 빠른 기차로 다른 기차보다 비싸다. 디귿. 지하철은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고 환승도 할 수 있다. 리을. 도로의 차로 중 자가용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차로를 운영한다. 자, 답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럼 답은 1번이 되겠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최근에는 시내버스의 도착 시간을 미리 알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시내버스 도착을 알려주는 그 버스 정류장에 전광판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분 후에 시내버스가 도착하는지 또 그 시내버스가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혼잡 정도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고속철도 하면 KTX, SRT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KTX는 한국에서 가장 빠른 기차로 다른 기차보다 비싸다. 맞죠? 자, 지하철은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다. 이거 틀렸습니다. 지하철은 큰 도시에만 있어요. 그래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렇게 5곳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리을도 틀렸죠. 자가용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차로가 있는 게 아니라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전용 차로제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1번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19번 한국의 초중등 의무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한국의 초등교육은 초등학교를 말하고요. 한국의 중등교육하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한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1번, 의무교육기간은 9년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이루어진다. 2번,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미룰 수 있다. 3번, 각 학년은 1학기와 2학기가 있으며 매년 9월에 1학기가 시작된다. 4번, 가정통신문과 알림장을 통해 학부모에게 각종 교육 정보를 안내한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인가요?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3번. 어디가 틀렸어요? 매년 9월에 1학기가 시작된다. 여기가 틀렸죠. 9월이 아니고 몇 월에 시작돼요? 3월에 시작되죠. 자, 1번 의무교육기간은 9년 맞아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그래서 9년이 의무교육기간 맞습니다. 자, 2번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미룰 수 있다. 맞습니다. 1년 일찍 보내거나 1년 늦게 보내거나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4번 가정통신문과 알림장을 통해 학부모에게 각종 교육 정보를 안내한다. 이것도 많습니다. 가정통신문은 학교에서 가정으로 보내주는 편지이고요. 알림장은 담임선생님이 그날 우리 반의 숙제라던가 준비물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쓰도록 해서 집으로 보내주는 노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19번에 옳지 않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한국에서의 대학 입학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시 모집은 수능 성적을 중심으로 학생을 뽑는 방법이다. 2번 정시 모집은 학교 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학생을 뽑는 방법이다. 3번 대학교마다 모집 요강이 있지만 학생 선발 방법이 모두 동일하다. 4번 수능 시험은 매년 11월에 실시되며 대학 진학을 위한 중요한 시험이다. 자, 대학 입학 방법으로 맞는 것,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수시 모집은 수능 성적을 중심으로 그렇지 않죠. 정시 모집이 수능 성적을 중심으로 학생을 뽑는 방법이고 수시 모집은 고등학교 성적, 학교 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학생을 뽑는 방법이죠. 1번, 2번이 바뀌었습니다. 둘 다 틀렸고 자, 3번 대학교마다 모집 요강이 있지만 학생 선발은 학생을 뽑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을 뽑는 방법이 동일하다는 같다 그런 의미인데 똑같다 그런 의미인데요. 아니죠. 학교마다 모집 요강이 있고 선발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수능 시험은 매년 11월에 실시되며 맞죠? 대학 진학을 위한 중요한 시험이다. 맞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보기의 내용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설명은 보기 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상부상조의 풍습으로 대표적인 것은 두레와 품앗이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1번 높임말을 사용하며 예절을 잘 지킨다. 2번 자신과 비슷한 점을 찾아 가까워진다. 3번 일상생활에 유교 문화가 이어져 오고 있다.
4번 한국 사람들은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21번은 한국의 전통 가치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보기에서 나타난 것이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기 보시면 첫 번째는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우리는 나와 너를 합쳐서 우리라고 하잖아요.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상부상조는 내가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고 서로 돕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상부상조의 풍습으로 대표적인 것이 두레, 같이 일을 하는 거고요. 품앗이도 내가 가서 일해주고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농사일을 도와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걸 말하고요. 자, 1997년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었어요. 그때 한국 사람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해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인들이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한국 사람들은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전통 가치 하면요.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효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절, 세 번째는 여기서 나오는 이제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연고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높임말을 사용하며 예절을 잘 지킨다. 이것은 예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이고요. 자신과 비슷한 점을 찾아서 가까워진다. 이거는 연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가 같아요. 학연, 또는 같은 고향 출신이에요. 지연, 또는 같은 가족이에요. 혈연, 이런 연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유교 문화가 이어져 오고 있다. 유교 문화에서는 보면 부모를 잘 섬기고 기쁘게 하는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교 문화에서 어떤 효도에 대한 것, 또 유교 문화에서 예절을 잘 지키는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전통 가치가 있는데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두레와 품앗이, 상부상조, 금모으기 운동 이런 것들은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의 전통 가치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22번 한국의 장례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기억. 요즘에는 주로 병원의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치른다. 니은 고인의 사진에는 한 번, 유족에게는 2번 절을 한다. 디귿 문상객은 대부분 검정색 옷을 입고 축의금을 준비한다. 리을 고인을 묘지에 매장하거나 화장한 후 봉안당이나 추모공원에 모신다. 자, 한국의 장례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세요 했어요. 자, 기억 요즘에는 주로 병원의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른다. 맞죠? 니은 고인의 사진에 한 번 아니죠. 고인은 돌아가신 분이에요. 죽은 사람. 돌아가신 분께는 2번. 유족은 남은 가족을 말하죠. 유족에게는 2번 아니고 한 번에 절을 한다. 니은은 틀렸네요. 자, 디귿 문상객은 대부분 검정색 옷을 입고 맞죠. 조문을 갈 때는 검정색 계열의 옷을 입어야 되고요. 축의금을 준비한다. 아니죠. 축의금은 축하의 뜻으로 내는 돈이라서 결혼식이나 돌잔치에 갈 때 내는 돈을 축의금이라고 하고요. 장례식에 갈 때는 슬퍼요. 슬프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조의금을 내야 되죠. 축의금 아니고 조의금이 되겠습니다. 자, 리을 고인, 돌아가신 분을 묘지에 매장하거나 땅에 묻어요. 또는 화장한 후, 자, 불에 태우는 거죠. 화장한 후 봉안당이나 추모공원에 모신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역과 리을을 찾으면 되겠네요. 몇 번이에요? 2번이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다음 중 대통령의 권한이 아닌 것은 1. 범죄자의 형벌을 면제할 수 있다. 2. 나라의 살림에 필요한 예산을 확정한다. 3.
국무총리나 장관 등 공무원을 임명한다. 4. 한국을 대표하여 외국과 조약을 맺는다. 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힘 또는 할 수 있는 일, 대통령의 능력. 자, 대통령의 권한이 아닌 것은 몇 번이에요? 답은 2번이죠, 2번. 자, 나라의 살림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확정하는 곳은 대통령이 아니고 어디에서 하냐면요, 국회에서 하죠.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그 예산을 확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정하는 일은 국회, 입법부에서 하는 일이고요. 자, 1번부터 볼게요. 범죄자의 형벌을 면제할 수 있다. 대통령은 사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형벌을 줄여주거나 또는 없애줘요. 사면권이 있고요. 자, 3번 국무총리나 장관 등 공무원을 임명한다. 예,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한국을 대표해서 외국과 조약을 맺을 수 있죠. 그래서 권한이 아닌 것은 2번 나라 살림에 필요한 예산을 확정한다가 되겠습니다. 24번 한국의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기억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해석하고 직접 집행한다. 니은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며 5년 단임제이다. 디귿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든다. 리을 법무부, 교육부 등의 기관은 장관을 중심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집행한다. 한국의 행정부 하면 정부를 말합니다. 대통령이 대표로 있고 또 나라 살림을 하는 곳이죠.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한다. 자,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곳이 어디예요? 네, 사법부, 법원이죠. 사법부, 법원이고요. 사법부에서 하죠. 자, 그래서 기억은 아니고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며 5년 단임제이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을 5년 동안 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잘해도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맞죠? 5년 단임제이다.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든다. 법을 만드는 곳은 입법부, 국회죠. 그래서 디귿 아니네요. 자, 법무부, 교육부 등의 기관은 장관을 중심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집행한다. 자, 정책을 집행해요. 행정부죠. 여러분이 보시면 행정부에는 대통령이 최고 책임자로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있고 국무총리 밑에 각 부가 있는데요. 그 부를 법무부, 교육부 이런 부를 대표하는 사람을 장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보기에 가나에 해당하는 선거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보기 가. 정부의 최고 책임자를 뽑는 선거로 5년마다 실시되며 3월에 선거를 한다. 나. 각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로 4년마다 실시되며 6월에 선거한다. 자, 가. 정부의 최고 책임자, 대통령을 뽑는 거죠. 5년마다 실시하고 3월에 선거합니다. 대통령 선거. 그래서 답은 1번, 3번 가 맞네요. 나 볼까요? 각 지역의 대표자, 지역의 대표자면 여러분 지방선거를 말해요. 4년마다 실시하고 6월에 선거한다. 지방선거를 말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이고요. 두 가지가 있죠.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2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이고요. 이것도 4년마다 실시하고요. 이것은 4월에 보통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번 가 대통령 선거, 나 지방선거가 되겠습니다. 26번 보기의 내용을 통해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한강의 기적,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 가난해도 공부하겠다는 교육열. 1번 한강 덕분에 한국의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였다. 2번 경제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 첨단 산업의 발달에 힘쓰고 있다. 3번 2011년 한국의 무역 규모는 세계 9위로 1조 달러를 넘어섰다. 4번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 배경에는 한국인의 의지와 교육열이 있었다. 자, 보기를 보시면요. 한강의 기적이 먼저 나오는데요. 한강의 기적은 과거에 매우 가난했던 한국이 50여 년 만에 빠르게 경제가 성장한 것을 가리켜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에 어떤 원인이 있었나 살펴보면요.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한국인의 의지가 있었고요. 또 가난해도 교육하겠다는 교육열, 그래서 자녀에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부모의 교육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의 내용을 종합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4번이죠, 4번.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 배경에는 한국인의 의지와 교육열이 있었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27번. 다음 중 은행의 특징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기억, 예금 금리가 높은 편이다. 니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다. 디귿, 규모가 작고 지점수가 많지 않다. 리을, 예금자 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 은행의 특징을 고르는 문제예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억, 예금 금리가 높은 편이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은행은 규모가 크고 안전해요. 안전하면 별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해요. 그쵸? 그래서 예금 금리, 이자가 높은 편이 아니고요. 다른 것보다는 이자가 낮은 편이죠. 안전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지는 않습니다. 자, 니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다. 이거 맞죠? 여러분,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 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나의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내가 은행에 가서 내 이름으로 계좌, 통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실명제 하면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 때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디귿 규모가 작고 지점수가 많지 않다. 그렇지 않죠. 은행은 전국에 골고루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은행은 규모가 크고 지점수가 많은 편이죠. 규모가 작고 지점수가 많지 않은 곳은 상호저축은행이라고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은 규모가 작고 지점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의 은행보다는 예금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리을, 예금자 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리을 맞습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여러분이 은행에 저축을 했을 때 만약에 그 은행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돼요. 그래서 그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의 예금을 여러분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예금보호공사라는 곳에서 1인당 은행별로 여러분이 저축한 원금과 그리고 이자를 포함해서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거죠. 이걸 예금자 보호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27번의 답은 니은, 리을이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백화점은 농수산물부터 공산품까지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판다. 2. 정기시장이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3일장, 5일장 등이 남아있다. 3. 전통시장에서는 상인과 소비자가 흥정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4. 대형마트는
물건값이 대체로 싸고 상인이 직접 키운 농산물을 판다. 자,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말했는데요. 시장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첫 번째는 상설시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기시장이 있습니다. 자, 상설시장은 매일 문을 여는 시장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뭐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그리고 여러분 집 근처에 있는 뭐 전통시장, 편의점 이런 것들이 상설시장입니다. 그래서 매일 거의 날마다 문을 여는 시장을 말하고요. 정기시장은 정기적으로 문을 여는 시장을 말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그 지방에 가보시면 3일에 한 번 문을 열어요. 또는 뭐 5일에 한 번 시장이 열려요. 그래서 뭐 3일장, 5일장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사는 곳엔 상설시장이 많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백화점은 농수산물부터 공산품까지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판다. 농산물은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거죠. 쌀, 과일, 야채 이런 걸 말하고요. 수산물은 바다에서, 물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선이나 뭐 조개, 미역 이런 것들, 김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산품 하면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말, 옷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백화점에 가면 농수산물부터 공산품까지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판다. 맞죠? 자, 2번 정기시장이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3일장, 5일장 등이 남아있다. 맞죠? 지방에 가면 남아있습니다. 자, 전통시장에서는 상인과 소비자가 흥정하다는 뭐냐면요. 깎아주세요. 안 돼요. 뭐 5,000원만 깎아주세요. 이렇게 서로 가격을 깎아주세요. 안 돼요.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흥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 주변 근처의 전통시장에 가면 상인, 물건을 파는 사람과 소비자, 물건을 사는 사람이 흥정하는 모습을 흔히 그냥 쉽게 볼 수 있어요. 맞죠? 자, 4번 대형마트는 물건값이 대체로 싸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상인들이 직접 키운 농산물을 판다. 이것은 보통 그 정기시장에서 3일장, 5일장 같은 이런 곳에서 이제 시골에서 물건을 파는 경우에 본인이 농사 지은 것을 시장에 가지고 와서 파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형마트에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28번에 옳지 않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인이 직접 키운 농산물을 판다. 이것은 정기시장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보기의 내용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보기 2007년에 제정된 법이다.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 법을 만들었다. 이 법으로 외국인들은 한국 사회에서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보장받는다. 여러분, 2007년에 제정된 법이다 하면 이 법을 바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 법은 2007년에 만들어졌고요. 왜 만들었냐면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 법의 내용을 보면 외국인들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법인데요. 4번에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세계인의 날도 보면 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인의 날이 이 법의 근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법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계인의 날 며칠이죠, 여러분?
5월 20일이죠. 이것까지 함께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30번. 보기에 가나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은 보기. 한국에서는 부부가 각각 자신의 재산을 가질 수 있으며 자기의 뜻에 따라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가라고 한다. 하지만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부부가 결혼한 후에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나로 본다. 자, 가와 나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 맞는 것을 고르는 거죠. 자, 보시면 가는 부부가 각각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으며 남편만의 재산, 아내만의 재산, 각자의 재산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재산을 자기 뜻에 따라서 처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해요? 부부 별산제라고 하죠. 부부 별산제.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뒷부분 나를 볼까요? 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자,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남편 이름으로만 되어 있어요. 또는 아내의 이름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 재산이라도 부부가 결혼한 후에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자, 부부가 결혼한 후에 함께 노력해서 집을 샀어요. 남편 이름으로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부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재산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같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에요. 공동재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네요. 가는 부부 별산제, 나는 공동재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1번 보기의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귀화는 보기 한국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에서 3년 이상 계속 생활했으며 부모 중 한쪽이 한국 국민이었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자, 귀화하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 외국인들이 신청하는 일반 귀화가 있고요. 일반 귀화는 한국과 관계가 없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간이 귀화가 있습니다. 간이 귀화는 한국과 관계가 있는 외국인들이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국적을 취득해요. 혼인 귀화도 간이 귀화에 포함이 됩니다. 특별 귀화는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부모 중 한쪽이 한국 국민이거나 이런 경우에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특별 귀화하면 한국에 어떤 특별한 공로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일반 귀화는 한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청하는 귀화고 간이 귀화는 한국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귀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 한국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3년 이상 계속 생활했으며 부모 중 한쪽이 한국 국민이었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자, 일정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뭘까요? 간이 귀화가 되겠습니다. 혼인 귀화는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이제 한국 국민이 되기 원하는 거죠. 간이 귀화에 포함이 되긴 합니다. 32번 보기는 한국 역사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적절한 순서로 배열한 것은 보기 고조선 건국, 가 고려시대, 나 삼국시대, 다 일제강점기, 라 조선시대, 마 남북국시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자, 첫 번째 고조선이란 나라가 있었어요. 그쵸? 단군 왕검이 만들었던 나라죠. 그리고 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어떤 나라가 생겼어요? 나라가 3개 생겼죠. 나의 삼국시대가
첫 번째로 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삼국시대 하면 나라가 3개 있었어요. 백제, 그리고 고구려, 신라 이렇게 3나라가 있었는데요. 백제가 4세기에 많이 발전했고 고구려가 5세기에 크게 발전했고 신라가 마지막에 발전해서 신라가 통일을 하죠.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고요. 삼국 통일을 하고 20여 년 후에 북쪽에 발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통일 신라와 발해가 함께 있어서 남쪽에 나라 하나, 북쪽에 나라 하나 이렇게 남쪽, 북쪽으로 나라가 있다 해서 남북국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남북국 시대가 되겠습니다. 근데 둘 다 마를 써놓았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신라하고 발해가 있다가 신라가 망하고 이 나라를 어떻게 다른 나라가 여기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나라가 고려죠, 고려. 그래서 가의 고려가 3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자, 고려가 망하고 어떤 나라가 세워졌죠? 나의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조선이 이름을 중간에 마지막에 바꿔요.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 대한제국이라고 이름을 바꾸죠. 대한제국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뭔가 변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일본의 방해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일본의 강제 합병이 되면서 일본의 지배를 받는 시기가 오게 되는데요. 이걸 일제강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의 일제강점기가 마지막으로 오게 되고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해방이 되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게 되죠. 그래서 순서를 보시면 고조선 건국,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3번 고대 국가 중 일본의 문화를 전파하여 일본과 가장 많이 교류한 나라는 1번 신라, 2번 백제, 3번 고구려, 4번 고조선. 자, 일본의 문화를 전파해서 일본과 가장 많이 교류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여러분 백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제에서 일본, 그 당시에는 외나라였죠. 외나라. 외라는 나라였는데요. 자, 외나라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일본의 역사서를 보면 백제의 아직기와 왕인이라는 사람이 일본의 태자, 왕의 아들 태자의 스승이 되어서 유교 경전을 가르쳐 주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의 문화를 전파하고 일본과 가장 많이 교류한 고대 국가 하면 백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기 왕인이란 사람도 같이 기억하시면 더 좋겠고요. 34번 보기에 가, 나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보기 가, 이화학당 학생이었던 이 사람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친구들과 함께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고향인 천안에 내려가서 만세운동을 벌였다. 나, 홍길동전을 지은 사람의 누나로 어렸을 때부터 글재주가 뛰어나고 시를 잘 지었다. 이 사람의 시가 중국과 일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큰 인기를 얻기도 했다. 자, 가는 보면 이화학당의 학생이었고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친구들하고 함께 독립운동을 했고 고향이 천안이에요. 천안에 가서 만세운동을 벌였던 사람 누구예요? 유관순이죠. 유관순. 그리고 나는 홍길동전을 지은 사람의 누나,
홍길동전을 지은 사람은 허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누나로 어렸을 때부터 글재주가 뛰어났고 시를 잘 지었어요. 이 시가 나중에 중국과 일본에서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허난설원이죠. 허난설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김만덕은 제주도의 상인이었는데요. 제주도가 조선시대 제주도에 살았던 상인이었어요. 그런데 제주도에 큰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자 자신의 돈으로 쌀을 사서 제주도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김만덕 하면 제주도의 상인이고 흉년이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구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번의 답은 가의 유관순, 나의 허난설원이 되겠습니다. 35번 한국의 기후와 계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봄에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춥고 건조하며 찬바람이 부는 날이 많다. 2. 여름에는 무덥고 습하며 집중호우, 태풍이 올 수 있으므로 대비해야 한다. 3. 가을에는 밤에도 무더위가 남아있고 건조한 편이며 단풍과 낙엽을 볼 수 있다. 4.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황사와 미세먼지가 자주 있어서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자, 한국의 기후와 계절, 날씨와 계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1번 보면 봄에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춥고 건조하며 찬바람이 부는 날이 많다. 자, 춥고 건조하며 찬바람이 부는 날이 많은 건 겨울이죠. 봄이 아니고 그리고 지구 온난화의 영향도 아니고요. 자, 2번 여름에는 무덥고 습하며 집중호우, 태풍이 올 수 있으므로 대비해야 한다. 2번이 맞죠. 무덥다는 아주 덥다. 그런 얘기고요. 습하다는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여러분 끈적끈적해요. 공기 중에 물기가 수분이 많아요. 그걸 습하다 말하고요.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에 갑자기 많이 쏟아지는 비를 집중호우라고 하고요. 태풍은 저쪽 아래 바다에서 만들어져서 여름에 오는 큰 비바람을 말하죠.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오죠. 태풍이 올 수 있으므로 대비, 준비해야 한다. 2번이 맞는 답입니다. 자, 3번 가을에는 밤에도 무더위가 남아있고 밤에는 시원해요. 그런데 언제 덥냐면 낮에 좀 더위가 남아있어요. 낮에 무더위가 남아있지만 밤에는 시원하죠. 그리고 가을은 건조하고 단풍과 낙엽을 볼 수 있다. 뒤에는 맞습니다. 이 부분이 틀렸고요. 4번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여기는 맞죠. 근데 황사와 미세먼지가 자주 있어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것은 봄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35번의 기후와 계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보기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2019년 기준 인구는 약 1000만 명 정도이다. 여러 가지 도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밖에 안 된다. 1번 수도권과 영남 호남 지역을 이어주는 교통의 중심지이다. 2번 정부 주요 기관들이 옮겨오면서 행정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고 있다. 3번 대형 백화점과 복합 쇼핑몰이 모여있는 한국 최대의 상업 중심지이다. 4번 한국 최대의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세계 많은 나라 간의 교류를 이어주고 있다. 자, 보기에서 말하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인구가 1000만 명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있고 한반도 전체 땅에서 차지하는 비용은 0.6%밖에 안 된다. 자, 인구가 1000만 명인 도시가 어디냐면요. 서울입니다, 여러분. 서울. 서울은 한국 전체에서는 한반도에서는 0.6%밖에 안 되는 작은 땅이지만 20%의 인구가 살고 있고 이렇게 모여서 살다 보니까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그러면 1, 2, 3, 4번 중에 서울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수도권과 영남, 영남은 경상도를 말하죠. 경상도. 영남, 호남하면 전라도를 말합니다. 전라북도, 전라남도. 자, 영남, 호남 지역을 이어주는 교통의 중심지이다. 자, 교통의 중심지 하면 충청 지역이에요. 대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청 지역이고요. 그래서 1번 아니죠. 자, 2번 정부 주요 기관들이 옮겨오면서 행정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고 있다. 이건 충청 지역에 있는 세종시죠. 세종특별자치시인데 이것도 서울이 아니죠. 자, 대형 백화점과 복합 쇼핑몰이 모여있는 한국 최대의 상업 중심지이다. 맞죠? 서울에는 큰 백화점과 그다음 큰 시장들도 있어요. 그쵸? 복합 쇼핑몰뿐만 아니라 큰 시장까지 모여 있어서 한국 최대의 상업 중심지가 맞죠. 자, 4번은 한국 최대의 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인천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4번도 답이 아니고 3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귀화용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문제입니다. 1번, 다음 중 사회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민연금, 2. 고용보험, 3. 의료급여제도, 4. 산업재해 보상보험. 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복지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사회보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부조가 있었죠. 공공부조. 자, 사회보험은 미래에 위험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위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내고, 그리고 이제 미래에 그런 위험이 닥쳤을 때 거기서 도움을 받는 제도를 말하죠. 크게 네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국민연금, 그리고 고용보험, 그리고 산업재해 보상보험 이렇게 세 가지에다가 하나 더 하면 건강보험이 있었죠. 그래서 건강보험. 자,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은 이제 한 60세 정도까지 일을 하다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정년 퇴직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노후에 생활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국민연금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고용보험이죠.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일을 하다가 회사에서 해고당했어요. 해고당했을 때 다시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활비를 지원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고용보험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 나온 것처럼 산업재해 보상보험, 산재보험이라고 말하는데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어요. 그럴 때 이제 병원비 또는 이제 심하게 다쳐서 회복이 안 되는 경우에는 생활비까지 지원해주는 보험을 말하죠. 그래서 사회보험하면 이렇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공공부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 나오는 3번 의료급여제도이고요. 또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죠. 그래서 공공부조하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부조는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국가에서 뽑아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생활비를 지원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사람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요.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고요. 여기 문제에 나오는 의료급여제도는 너무 어려워서 아픈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의료비를,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죠. 그래서 한국의 복지제도 하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나뉘는데, 복지제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나뉘는데,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다. 미래에 어떤 위험이 일어날 것을 준비해서 드는 보험이고요. 공공부조는 현재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원해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또 병원에 가서 마음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의료급여제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회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의료급여제도가 되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숙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번 광복 이후 한국이 분단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북쪽은 소련의 영향을, 남쪽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2. 3.1운동 이후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3. 이승만 대통령은 남한만의 정부를 구성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4. 한국은 1910년 일본의 주권을 빼앗겼지만 끊임없이 독립을 위해 노력했다. 자, 광복하면요. 1945년 8월 15일에 있었죠. 광복. 일본의 지배에서 해방된 날이죠. 근데 광복 이후, 광복을 한 후에 한국이 분단된 배경, 북한과 남한으로 나누어진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가? 자, 광복이 된 이후에 38도선을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오고요.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와서 이제 한국을 도와주겠다고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북쪽 지역은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고 남쪽 지역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각각 이 한반도에 자기 나라에 도움이 되는 유리한 정부가 들어서기를 바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영향으로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는 이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소련의 영향을, 남쪽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가 정답입니다. 자, 2번은 3.1운동은 1919년에 있었어요. 일본의 지배를 받던 시기에 독립운동이 있었고요. 이 3.1운동 이후에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는데요. 이것도 1919년 4월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광복 이후 한국의 분단된 배경하고는 관계가 없죠. 자, 이승만 대통령은 남한만의 정부를 구성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자, 북쪽 지역이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총선거를 실시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북쪽 지역에서 싫다고 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남한만의 정부를 이제 구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서 이것은 분단된 배경이 아니라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죠. 자, 4번. 한국은 1910년 일본의 주권을 빼앗겼지만 끊임없이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다. 이거는 이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고 광복 이후에 분단된 것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기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선거와 투표, 집회, 시위에 참가,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에 가입하여 활동. 자, 1번. 한국은 기본적으로 직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번.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3번. 한국은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민주정치의 발전을 이루어 왔다. 4번. 중앙정부의 권력 남용을 막고 지역 주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자, 보기를 보시면 선거, 대표를 뽑는 거죠.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보면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대표를 뽑는 걸 선거라고 하고요. 선거할 때 우리가 투표를 하죠. 자, 그리고 또 집회,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의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위, 어떤 것을 요구하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광화문 광장이나 이런 곳에 모여서 시위하죠. 이런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도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집회 시위에 참가할 뿐만 아니라 정당에 가입하거나 시민단체나 이익집단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는 것도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시면 2번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해서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법은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할 수 있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시민단체나 이익집단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민단체는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그래서 공익을 추구하고요. 이익집단은 자기 집단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하면 여러분 뭐 소비자단체나 환경단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신들의 의견을 나타내고요. 이익집단 같은 경우는 그 노동조합이나 의사협회 이런 곳을 이익집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집단만의 특수한 이익을 이제 추구하고 또 그런 특수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죠. 근데 이런 시민단체나 이익집단이 보면 정치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보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공통적으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국은 기본적으로 직접민주주의가 아니고요.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를 뽑아서 대표가 정치를 하게 해요. 대신 정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간접민주주의라고 하고요. 3번에 한국은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민주정치 발전을 이루어 왔다. 자, 민주정치에 발전하면 여러분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그 다음 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중앙정부의 권력 남용을 막고 지역 주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그 지역의 대표를 그 지역 주민들이 투표로 뽑아서 정치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지방자치제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4번 시장경제체제가 잘 작동하도록 돕는 정부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가 경제활동 전반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통제한다. 2. 국민의 건강에 해로운 상품을 유통시킨 기업을 처벌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기업을 규제한다. 4. 정부는 경제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 정책을 펼친다. 한국의 경제체제에 대한 질문인데요. 한국은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체제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가 있고 자신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했을 때 그러니까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작용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경제민주화라고 해요. 경제민주화의 예를 보면 여기서 보면 2번에 보면 어떤 회사에서 국민의 건강에 해로운 나쁜 상품을 유통시켜요. 판매해요. 그런 경우에 그 기업을 처벌하죠. 이런 것들이 경제 민주화 중에 하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관을 만들었냐면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기업을 규제를 하고요. 처벌을 하고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또는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벌지 못하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경제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 정책을 펼치죠. 공공부조와 같은 복지 정책을 펼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생활을 하기 힘들거나 또는 뭐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없도록 이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의 역할이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시장 경제 체제의 정부의 역할이 아니고요. 북한이나 쿠바에서 하고 있는 계획 경제 체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획 경제 체제에서는 정부가 경제활동 전반, 모든 경제활동을 계획하고 통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과 통제를 하는데요. 일본은 시장경제 체제가 아니라 계획경제 체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표적인 나라로는 북한과 쿠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이 옳지 않은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보기의 내용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3년 이상 알 수 없을 때, 부부로서 동거하지 않거나 상대방을 부양하지 않을 때, 1번 자녀를 키울 수 있다, 2번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3번 1순위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4번 정당하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 자, 보기에 나오는 내용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이혼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4번에 정당하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또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3년 이상 알 수 없을 때, 동거는 함께 살다 그 말이에요. 부부로서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함께 살지 않거나 또 상대방을 부양하지 않을 때, 뭐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그럴 때 말합니다. 또한 여기에다가 배우자나 또는 그 부모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자기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이혼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한국의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치적 견해가 비슷한 사람들이 만든 집단이다. 2번, 정치적 주장을 통해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 3번, 여러 가지 공약과 정책을 개발하고 다른 정당과 경쟁한다. 4번, 민법에서 2개 이상의 정당이 활동할 수 있도록 복수 정당제를 보장한다. 자, 1번부터 살펴볼게요. 자, 정당은 정치적인 견해가 비슷한 사람들이 만든 집단이다. 맞아요. 그리고 이 정당에서는 정치적 주장을 통해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 국민의 이익을 대신 말해야 돼요. 그래야 그 정당이 정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3번 여러 가지 공약. 공약은 공적인 약속을 말해요. 그래서 정당에서 우리 정당의 사람을 대표로 뽑아주면 어떤 것을 약속합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내세워요. 그걸 공약이라고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죠.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또 다른 정당과 경쟁을 하죠. 맞습니다. 자, 4번 민법에서는 2개 이상의 정당이 활동할 수 있도록 복수 정당제를 보장한다.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가 틀렸어요? 민법이 아니고요.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 보면 2개 이상의 정당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는 복수 정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긴 맞는데 앞에 민법이 아니고 헌법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래서 한국의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기에 가나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은 보기 주식 투자는 증권사에서 어떤 회사의 주식을 구입하는 투자 방식으로 자신이 투자한 회사가 이익을 남기면 주식 가격이 오르게 되고
가도 받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나는 정부나 기업에서 돈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증서로 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채와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가 있다. 자, 첫 번째 앞부분에는 주식 투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증권사에서 어떤 회사의 주식을 구입하여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 내가 투자한 회사에 이익이 많아요. 그러면 주식의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리고 또 나누어 주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배당금. 배당금도 받을 수 있지만 자, 반대로 만약에 그 회사가 일을 잘 못해서 주식의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하죠. 자, 그 다음 나는 다른 것을 말하고 있어. 이것은 정부나 기업이 돈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증서래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채 그리고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채라는 단어가 있어요. 회사채, 국채. 그래서 뭐예요? 채권이 되는 거죠. 채권. 그러면 답은 자, 국가에서 하는 건 채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정부에서 하는 거. 자, 그래서 답은 3번의 배당금, 그 다음 나는 채권에서 배당금과 채권 3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3회 실전 모의고사를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종합평가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